2023년 3월 고2 학력평가 26번에서 30번 지문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단입니다. 출퇴근에 대한 관념은 근대 이후 형성되었다. 직과 일퇴 경계가 뚜렷하지 않았던 전 근대 사회와 달리 19세기 이후 도시적 삶에는 주거를 위한 사적 공간과 노동을 위한 공적 공간으로 분리되었다. 19세기 이후에는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분리가 나타났다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곳을 사적 공간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곳을 공적 공간으로 인식되었으며 이 둘의 관계는 내부와 외부, 실내와 거리의 관계에 대응할 수 있다. 두 번째 문단입니다. 게오르크 진멜은 대표적인 사적 공간인 실내 공간적 의미를 도시의 삶과 관련지어 분석하였다. 진멜은 도시에서 살아가는 개인의 외적 자극의 과잉으로 인해 신경 과민에 빠지게 되었는데, 이에 대응하는 전형적인 방식이 내면으로 침잠이라고 하였다. 외부적 자극에 의해서 현대 도시인들은 신경 과민에 빠지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내면으로 침잠이라는 방식을 선택하게 되었다라고 진멜이 설명하였습니다. 외부와 차단된 실내는 내면을 지키기 위해 가장 유리한 공간이라는 것이다. 또한 진멜은 개인이 개성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실내에 부여하였다. 그래서 내면을 지키기 위한 공간이고 개성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 이 실내의 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19세기에는 실내를 가구와 공예품으로 빈틈없이 장식하는 것이 유행이었는데, 그는 다양한 양식을 지닌 사물의 취향에 따라 조합함으로써 일상에서 개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19세기에는 실내를 장식하는 게 유행했고, 이런 실내 장식을 통해서 개인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걸 진멜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양식이라는 보편적 형태를 매개로 하는 공예품은 평온함과 안정감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내에 대한 진멜의 설명은 도시적 삶이 가져오는 불안과 몰 개성을 사적 공간에서 해소하려는 개인의 욕망에 부응한다. 도시가 불안감과 몰 개성을 가져오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적 공간에서 욕망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내가 개인의 은신처이자 일상의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기매김함에 따라 거주자를 외부로부터 보호하고 자유로운 개성의 표현을 보장하는 실내의 설계가 건축의 중요한 구성 원리로 등장하였다. 그래서 실내는 은신처이자 신미화를 추구할 수 있는 공간이고, 외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개성을 추구하는 공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발터 벤자민은 실내 장식에 집착한 19세기의 주거 문화를 주거 중독증으로 표현하면서, 이는 도시의 공적 공간에서 개인적 흔적을 남길 수 없는 데 대한 보상 심리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시인들은 공적 공간에서 개인의 흔적을 남길 수 없고, 그거를 실내로 들고 들어가면서 보상 심리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벤자민은 실내가 사회적 세계와 연관성을 잃어가면서 점점 인위적인 공간이 되었고, 그곳에서 은두는 공적 공간으로부터의 도피를 의미한다라고 보았다. 그러니까 벤자민은 진멜에 비해서는 이 사적 공간으로의 침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신화나 자연에서 모티브를 딴 가구와 공예품들의 조합을 통해 몽환적 분위기를 조성했던 19세기 실내 풍경을 예로 들면서, 이러한 실내는 거주자를 환상에 빠지게 함으로써 도피에 대한 욕망을 충족시킬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여전히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실내에 대한 벤야민의 비판적 고찰은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괴리를 문제로 삼는 데 이어졌는데, 이때 벤야민이 주목한 것은 파리의 파사주이다. 파사주는 몇 채의 건물을 잇는 통로 형태 상가로, 벤야민에 따르면 유행의 리듬이 지배하는 최초의 자본주의적 소비 공간이다. 벤야민 여기서 파사주를 소개하였는데, 이것은 건물 몇 채가 이어진 형태고, 거기서 자본주의적 소비가 일어나는 공간, 상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행은 새로운 것을 부단히 연출함으로써
상품을 향한 욕망을 재생산하고 서로 마주보는 상점들이 늘어선 구조는 오가는 이들의 시선을 붙잡아 소비를 부추겼다. 또한 파사주는 건축학적으로 거리와 실내 사이에 위치하는 사이 공간이다. 그러니까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 중간 위치에 이 파사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냐민은 그렇기 때문에 파사주에서는 외부와 내부가 혼동되는 경험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전적으로 공적이지도 않고 사적이지도 않은 중간형의 존재는 경계 해체의 단초를 제공한다.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분리를 신봉하는 낡은 개념을 대신한 새로운 주거 개념이 탐색하면서 베냐민은 신건축과의 관계에서 파사주의 의미를 다시 조명하였다. 1920년대 등장한 신건축은 산업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건축 미학화 경향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한 반론의 성격을 띈다. 그러니까 베냐민은 신건축의 개념을 가져오면서 기존의 건축 상황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베냐민은 공간의 이분법을 극복하려는 사유의 연장선상에서 신건축을 구성원리로 탐구하였다. 신건축에서 철골 재료를 사용하면서 벽을 제거하는 설계가 가능해져서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완화할 수 있게 되었고, 또 빛이 통과하는 유리창의 사용 확대는 내부와 외부의 통합을 공간적으로 구현할 수 있었다. 그래서 신건축에서 주로 사용하는 재료가 두 개가 있는데 철골과 유리 이 두 개를 통해서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완화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파사주는 새로운 건축재를 사용하면서 과거 건축 양식에 절충적으로 혼합되어져 지어졌다는 점에서 기술 발전에 부합하는 건축 양식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이 베냐민의 설명이다. 재료는 신건축을 따랐지만 건축 양식은 여전히 기존 건축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하지 못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베냐민은 파사주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외부로부터 차단된 그릇 속의 삶이 지배했던 19세기의 관계와 투과의 원리가 지배하는 20세기로 넘어가는 문지방의 의미를 파사주에서 발견하였다. 그래서 파사주가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선생님이 이렇게 노트로 정리해놨으니까 캡처를 해서 모르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3월 고2 학력평가 26번에서 30번 문항 설명 진행하였습니다.